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처음으로 생산. 2. 대량 살상 기술. 3. 미국의 입장을 바꾸십시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앞서 지난 7일 경남 사천 폴란드에 수출될 한국산 경공격기 FA-50분의 실물이 처음 공개됐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참석한 마리오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FA-50과 KF-21 사이에 있던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을 보곤 오천무 나고 외치며 화들짝 놀란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는 폴란드 방산업체 젤치가 제작한 폴란드산 전술 트럭으로 시스템은 쫄란드 육군 사격 통제 시스템. 발사대는 한화에로스페이스가 제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K239 천무 발사대에 이를 설치하는 통합 작업을 마쳤으며 폴란드 육군이 운용할 WR-300 호마르 288대가 오는 9월 쫄란드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된 발사대가 기존과는 다른 신형 발사대로 알려지면서 또 한 번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이 나온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천무와 폴란드산 전술 트럭과의 통합 작업이 시작됐다는 소식은 지난 7일 쫄란드 방산 매체 디펜스 24분에도 소개되며 벌써부터 들뜬 폴란드 현지 분위기를 드러냈는데요. 실제로 앞서 폴란드 정부는 본인들의 차량과 한국 발사대를 통합하기 위해 한국으로 차량을 보냈는데 지난달 16일 광양항에서 모습을 드러낸 폴란드 트럭이 사진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 진행된 FA-50 출고식에서 폴란드 국기를 단 폴란드형 천무 다연장 로켓을 스치듯 눈으로 확인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군은 천무와 쫄란드산 전수트럭과의 시스템 통합 이후 한국에서 발사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폴란드로 옮겨져 WB그룹에서 제조한 쫄란드 육군 사격 통제 시스템 토파즈 시스템과 연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란드 육군이 운용할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의 명칭은 랍스터란 뜻의 WR-300 호마르로 초도 물량 18문이 올해 안으로 인도돼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전망입니다.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프레미시우 인근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해당 지역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포함하는 핵심입니다. 앞서 폴란드 군비청도 트위터를 통해 3대의 옐츠-8XA 차량이 한국에 도착했으며 호마르 프로그램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천무 발사대와 통합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폴란드 군비청은 이후 추가 통합 작업은 폴란드에서 이뤄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제조공장에서 옐츠 전술 트럭 3대의 발사대를 장착하는 동시에 발사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통합 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총 3개월이 소요됩니다. 즉 최종적으로 호마르 K의 차체는 폴란드산으로 나머지 발사대와 타는 한국산으로 탑재돼 폴란드에 수출되는 방식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가 호마르 K의 전술탄도미사일 KTSSM-II를 도입해 운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와 벌써부터 대박이라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한국의 탄도미사일이 사상 처음으로 수출하게 되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현지 방산 매체들은 폴란드형 천무 호마르 K의 한국이 개발 중인 KTSSM-II가 탑재될 전망이라며 기대에 찬 소식을 앞다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매체는 KTSSM-2 러시아의 우방국인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가 폴란드의 사정권 내에 들어오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사진 속 호마르 K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무와 조금 다른 형태다. 다소 의아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해당 발사기는 그물이 있는 등 기존과는 다른 신형 발사대로 보이며 자세히 보면 앞서 천무에 KTSSM-2 미사일 사격 실험을 했을 때 공개된 것과 똑같습니다. 즉 폴란드에 수출될 호마르 K는 KTSSM-2를 쓸 수 있는 신형 발사기로
동시에 폴란드에서 천무와 함께 KTSSM-2를 대량으로 구매할 거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폴란드 매체에서도 KTSSM-2를 장착하게 되면 벨라루스 민스크가 타겟권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던 사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방사청에 따르면 현재 ADD는 대함 탄도미사일용 밀리미터파 레이더를 결합한 듀얼모드 시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해당 기술이 KTSSM-2 접목된다면 기존의 대함미사일 체계를 뛰어넘는 엄청난 타격을 가할 역대급 무기가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폴란드가 천무에 이어 KTSSM-2를 대량으로 도입해 갈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한국은 또 한 번 폴란드로 인해 방산 실적을 새롭게 갖다치울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사대를 판매하는 것보다 KTSSM-2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폴란드가 미국의 하이마스를 두고 천무를 도입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천무의 경우 파드라는 혁신 시스템이 적용된 게 성능 면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실제로 천무가 개발될 당시만 해도 북한에서 사용하는 다연장 로켓은 한 발씩 넣어야 하기 때문에 재장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천무는 파드를 통째로 교체할 수 있어 신속하게 재장전이 가능하다는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하이마스도 천무 파드의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천무의 화력이 하이마스보다 2배나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KTSSM-2는 천무 다연장 로켓을 개조한 이동식 발사대에 2발이 탑재돼 동시에 쓸 수 있는 막강한 위력을 자랑하는데요. 한국의 경우 MTCR에 가입돼 있기에 KTSSM-2가 사거리 290km, 탄두 중량은 500kg에서 약간 모자란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미국의 GPS 유도형 다연장 로켓탄과 에이텍스는 미국이 통제하고 있는 GPS 암호 코드를 받아야만 해 눈치를 봐야 하지만 반면에 한국형 GPS 유도 로켓탄과 KTSSM-2는 서방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GPS 유도형 DIPICM탄 탑재 무기입니다. 더구나 최신 기술이 적용된 KTSSM-2는 해외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데요. 애초에 해외 수출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지면서 사거리 300km가 넘는 탄도미사일 수출을 통제하는 미사일 수출 통제 체제 MTCR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이 운용 중인 에이텍스가 노후화한 상태에서 KTSSM가 주목받으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미국에선 애진작에 에이텍스의 생산을 중단해 아무런 시설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라 남은 재고들에 한해서만 수명 연장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에이텍스와 같은 무기 체계를 생산할 수 있는 거에 유일한 국가가 되면서 KTSSM가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KTSSM은 ATACMS와 차별화되는 일반적인 고폭탄 말고도 열압력탄도 탑재하고 있어 엄청난 파괴력을 주는 동시에 구조물을 붕괴시키는 데 탁월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우리 군은 KTSSM-2의 체계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을 4년이나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TSSM-2는 총 1조 5,600억 원을 투입해 당초 2034년까지 개발 및 배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군은 이 시점을 2030년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KTSSM-2 도입되면 사거리 300km MLRS의 TEL을 이용하는 ATACMS 미사일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 육군 삼포병여단이 진행한 장거리 해상 사격 훈련 중 천무가 등장해 1호탄을 발사하는 등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훈련은 기존 훈련보다 먼 거리까지 포탄을 쏘는 한계치를 높이는 훈련이라 더욱 주목됐는데 이날 천무는 해상에서 60km 떨어진 표적지에 정확하게 명중하면서 정확도와 그 위력을 실감케 했습니다. 실제로 천무 발사대가 기계음과 함께 상승해 목표 지점을 향해 각도를 맞추는 소리로 훈련의 막이 올랐는데
시뻘건 화염을 꼬리에 달고 모습을 드러낸 포탄이 희뿌연 연기를 내뿜으면서 쏜살같이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사격을 마친 천무 발사대 뒤편의 땅을 확인해 보니 성인 허벅지 높이까지 파여 있어 이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꼈다고 하는데요. 이를 보고 폴란드처럼 다른 나라도 천무 KTSSM-2의 진정한 위력을 실감하는 등 너브콜이 쇄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KF-21 보라매가 결국 이를 저질렀습니다. 당초 KF-21은 2024년 후반기 양산이 시작될 예정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KAI와 방위사업청이 기존 계획을 완전히 뒤집고 일정을 6개월이나 앞당겨 버렸습니다. 방사청은 양산 계약의 필수적인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2023년 5월 이내에 마무리 짓고 오는 하반기에는 아예 양산 계획까지 승인받을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 배정 일정이 훨씬 빨라져서 이르면 2024년 상반기에 KF-21 양산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즉, KF-21 개발 일정을 기존보다 대폭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덕에 실전 배치 계획도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 단축되었는데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도 도저히 믿지 못할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실제로 세계 굴지의 외신들도 대한민국 항공기술력의 폭풍 성장을 대서특필하고 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매 시험 비행 때마다 예상을 훨씬 웃도는 결과 값을 보여준 KF-21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양산 일정까지 앞당겨버린 KF-21의 무장 시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시험 비행 순간마다 성공을 기록하며 KF-21 보라매는 불가능의 정의를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어떤 전투기도 이 정도로 높은 시험 비행 성공률을 기록하지는 못했는데요. 하물며 KF-21이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걸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나올 수준입니다. 실제로 KF-21을 분석한 각종 군사 매체와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이게 대한민국의 첫 전투기라는 걸 믿을 수 없다, 라며 혀를 내두르기 일쑤인데요. 특히 KF-21이 본격적으로 제 능력을 뽐내기 시작한 건 지난 3월 성공한 AESA 레이더 탑재 비행부터였습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전투기로서 KF-21의 성능이 입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면부에 1000여 개의 소형 통합 모듈을 장착해 단 모듈마다 독립적인 송수신을 가능하게 만든 AESA 레이더는 현대 레이더 기술의 정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무수히 많은 모듈이 각기 다른 주파수의 송수신을 할 수 있어서 적의 전파 방해에 따른 대처 능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적성국들의 전자전 능력을 고려하면 KF-21의 AESA 레이더는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하는 장치였는데요. 그러나 지상 고정형과 달리 전투기 탑재 레이더는 플랫폼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다 음속의 벽을 돌파하는 극한의 환경에 노출된 만큼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KF-21 개발 사업 초기만 해도 대한민국은 스스로 AESA 레이더를 개발하고 전투기에 탑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버렸는데요. 그래서 FX 3차 사업을 통해 F-35-40대를 도입하는 대신 절충교역으로 미국의 AESA 레이더 기술을 포함한 4대 전투기 핵심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태도가 다르다고 미국이 입을 싹 닫고 기술 이전 거부로 계약을 뒤집어 엎어 버렸는데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KF-21 프로젝트가 존폐 위기에 놓일 만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2015년 당시만 하더라도 레이더 없는 전투기를 만들 셈이냐며 지금이라도 KF-21 개발을 포기하자는 의견이 주류였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안 되면 되게 하는 게 대한민국이죠. 시도라도 해봐야 실패의 이유를 배울 수 있는 법이고 대한민국은 때릴수록 강해지는 특별한 국민성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불가능에 도전했고 그 결과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계 12번째 AESA 레이더 개발국에 당당히 등극했는데요. 그리고 KF-21은 대한민국의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채 공대공 모드 25개 시험 항목에서 총 18회의 비행 시험을 수행했고 모든 요구 성능 및 개발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첫 번째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최초의 전투기다. 처음으로 도전한 비행 테스트에서 단 한 번의 실패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어이없을 정도로 놀라운 완성도인데요. 당연히 우리 개발진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지만 솔직히 관련 기술에 정통한 입장이 아니고서야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데요. 이러니 PR을 떠나 KF-21 보라매가 주변국을 긴장하게 만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적성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4.5세대 정점이 예상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중이니 긴장하는 게 당연하고 우방국 입장에서는 방산시장에서 KF-21과 경쟁할 생각에 벌써 골머리를 썩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당장 F-35만 봐도 개발 과정에서 온갖 문제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도 도입국 입장에선 유지가 애매한 전투기가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내에서도 F-35 개발 결함이 도마에 오를 때마다 프로젝트를 취소하니 많이 열띤 논쟁이 오가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지금까지 알려진 F-35의 대표적인 결함만 해도 하나하나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입니다. 일례로 두 차례나 비상시 조종석 사출 시험에 실패해서 파일럿 몸무게를 61.7에서 74.8kg으로 제한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외에도 내부 무장창이 열에 취약해서 지상 기온이 32.2도가 넘거나 고속 비행 시 10분 이상 무장창을 폐쇄할 경우 내부 온도가 위험한 수준까지 상승하는 중대 결함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연료를 가득 채물 경우 기동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최대 3.8g의 중력 가속도밖에 감당하지 못했고 비행 속도가 마하 1.1을 넘어가면 무장을 발사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중대 결함을 고쳐내느라 F-35의 개발 완료 일정은 이미 수차례나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현재는 중대 결함 대부분을 해결하고 일단 실전의 사용은 할 수 있는 상태라 양산이 결정되었고 현역으로 운용 중인 건데요. 그러나 여전히 2023년 기준 개발 28년 차에 돌입했음에도 F-35에는 미완의 전투기라는 꼬리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물론 F-35가 유독 심한 경우긴 하지만 이처럼 전투기 개발 과정이라는 건 실패의 연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KF-21은 이런 기존의 상식을 뒤엎고 연달아 성공만을 기록 중이니 적성국이고 우방국이고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죽하면 이를 믿지 못한 국내 모 기자가 KF-21이 온갖 결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며 비행시험이 가시밭길에 들어섰다는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건 전투기의 개발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나 다름없는 외국 선동 기사에 불과합니다. 단적으로 KF-21이 초기 저속 비행 단계임에도 이딴 경보가 울렸으니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는데 사실 경보가 울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애초에 시제기는 그러려고 만든 겁니다. 원래부터 비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하고 미세한 디테일 조정을 통해 완성형 기체를 만들기 위해 시제기를 제작하는 거고 이를 가지고 시험 비행을 하는 건데요. 단 한 번도 항공기를 날려보지 않고 지상 경납고 포응동 실험장에서 100% 완벽한 조정이 가능하면 그건 종이 비행기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전투기가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면 시제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 시험 비행을 진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양산부터 시작하고 실전 배치해버리면 그만인데요.
그러나 전투기는 12년 전 정비 과정에서 너트 하나 빠뜨린 것으로도 추락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장비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했듯이 일각의 주장과 정반대로 KF-21은 매 순간 한없이 완벽에 가까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무장 시험들은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환상적이었는데요. 우선 KF-21은 지난 3월 28일 시 제2호기를 통해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의 무장 분리 시험에 통과했고 시 제3호기는 100여 발의 기총 발사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이각에서는 현대 공중전에서 기총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며 평가절하하기도 하지만 무장 시험은 단순히 탄약이나 미사일을 몇 발 발사할 수 있느냐가 목적이 아닙니다. 시제기에서 무장 분리나 기총 발사를 시험하는 건 해랑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체 구조, 엔진, 공기 역학적 특성 변화 등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성이나 일련의 무장 운용 과정에서 관련된 항공전자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건 시험탄이긴 했지만 미티어를 발사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미티어는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인 MBDA가 개발한 차세대 비가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일명 BVRAAM 시스템인데요. 영국의 주도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스페인이 개발에 참여한 만큼 유럽의 기술력이 총집합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정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실제로 덕티드 로켓 모터를 탑재한 미티어는 독보적인 초원거리 요격으로 명성이 높은데요. 기본 속력만 최소 마하 4 이상민데다 사거리는 최소 100km에서 최대 300km에 육박합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F-35의 초장거리 요격 무장으로 미티어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KF-21 개발을 주관하는 KAI의 사천공항에서도 서울 상공에 출현한 적 전투기를 요격하는 게 가능한 셈입니다. 유사시 지금 당장이라도 KF-21 출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민 지난 4월 4일에는 KF-21C 제2호기가 나토식 미사일 분류 코드 AIM-2000 통칭 IRIS-T 무장 분리 시험에도 성공했습니다. IRIS-T는 AIM-9 리터 사이드와인더 대비 목표 획득 거리 4배, 탐색각 3배, 추적 능력은 6배 이상 향상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다 IRIS-T를 미국의 주력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AIM-9X의 상위 호환무로 평가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IRIS-T의 기동성은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인데요. 초당 60도, 중력가속도 60g의 선회가 가능한 IRIS-T는 만약 KF-21이 정면으로 미사일을 발사한다 하더라도 급선회를 통해 후방에 따라붙은 적기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360도 전방위에 대한 방위가 가는 건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공군이 IRIS-T를 이용해 러시아 순항 미사일 격추 100%를 달성하는 등 공중의 고속 이동 물체 격추 능력을 이미 실전에서 검증받았습니다. 중국의 질적 주력기인 J-22 탑재한 PL-10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 IRIS-T와 유사한 페이퍼 스펙을 보유했음에도 실전이고 훈련이고 단 한 번도 실제 성능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과 상당히 대조적민데요. 이 덕에 KF-21은 개발 단계인 지금 상태로도 잠재적인 전투 수행 능력을 확보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즉, 현재의 시험 비행 상황으로 양산에 돌입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인데요. 게다가 대한민국은 KF-21 보라매의 압도적인 무장을 연달아 시험 비행에 성공시키면서 항공 기술력이 완숙의 경지에 다다랐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2024년 초 양산 단계에 돌입할 KF-21 블락 1이 유럽 전차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구식 소련제 전차와
네오파르트 EA 포급 전차가 대거 소모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국방비 증액에 맞물려 최신 전차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빈틈을 대한민국과 독일이 노리고 있는데요. 만약 대한민국이 유럽 방산 시장에 진출을 시작한다면 신흥 강자로서 확실한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독일도 유럽에서의 안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차 시장 독점이 필수적인데요.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고작 이 정도 협박에 물러설 의지의 대한민국이 아닌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럽 방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박살내 대한민국의 전차포 업권 계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육상 군사 기술력과 관련된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국산 1500마력급 변속기의 자체 개발 성공 뉴스입니다. 이로 인해 K2 흑표 완전 국산화가 초읽기에 들어섰습니다. 즉 이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독일 변속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물론 수출 회방에서도 자유로워졌는데요. 이제는 독일의 지리적 이점을 제외하면 정말 실력 대 실력으로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전차포 업권에서 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 K2는 이미 130mm 업권이 가능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굳이 시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전 세계 최초로 전차 현수장치에 IS 6기압 서스펜션을 탑재한 K2는 130mm 활강포의 반동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포탄의 무게 증가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데요. 애초에 업권을 계획하고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해서 탑승 인원을 줄였고 내부 공간 확보와 동시에 포탄 무게 증가 문제도 최소화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K2를 통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130mm 업권을 시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단 한 번의 도약으로 동세대 전차와 초격차를 벌리기 위함입니다. 마치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아직 세계 어떤 전투기도 흉내낼 수 없는 F-22의 성능처럼 확실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인데요. 하지만 활강포 아무리 구조가 간단하고 개발 난이도가 낮다고 해도 무턱대고 140mm 전차포를 개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이미 1980년대 140mm 활강포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뛰어들었던 모든 국가가 결국은 포기를 선언했을 정도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140mm 활강포의 무지막지한 반동을 포화적으로 억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당장 대한민국부터 K2 개발 초기 단계에서 140mm 활강포를 장착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IS 6기압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음에도 기동 사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와 장약 불완전 연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20mm 활강포를 탑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비단 한국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4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도 극복할 수 없는 난제로 남아 있습니다. 일례로 MGCS 프로젝트 일환으로 개발 중인 프랑스의 아스칼론 신형 전차 또한 마찬가지였는데요. 우선 장점만 살펴봤을 때 아스칼론의 140mm 주포의 화력은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수치상으로 아스칼론의 140mm의 주포 포구 에너지는 20mj에 달했는데요. 일반적으로 120mm 전차포가 12에서 14mj, 125mm는 13에서 15mj인 걸 생각해보면 대략 1.5배 화력이 증가한 셈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650mm 두께의 장갑 관동이 가능한 120mm 주포와 날탄에 비교해보면 무려 975mm까지 관통할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저 희망편에 불과합니다. 곧 140mm 주포의 치명적인 단점이 발견된 건데요. 지근거리에서 140mm 주포의 파괴력은 의심할 수 없지만 평균 교점 거리인 2km를 상정했을 때
공기저항으로 인해 실제 표적 도달 에너지가 사실상 7-8mJ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도 러시아 T-14 아르마타의 측면 장감을 상대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판단됐지만 전장은 실험실이 아닙니다. 늘 완벽한 조건이 맞춰질 수는 없는데요. 만약 피탄 각도가 어긋나거나 정면 장갑에 직격했을 때는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무기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신뢰도를 장담할 수 없는 건데요. 한마디로 들이는 노력에 비해 드라마틱한 파괴력을 뽑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140mm 활강포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에서 말씀드린 KF-51과 마찬가지로 아스칼론 또한 심각한 탄약 적재 문제가 예상되는데요. 그도 그럴 게 아스칼론의 포탄은 길이 1.3m에 무게는 약 35kg에 달합니다. 전에 사용하던 120mm 포탄과 비교해보면 길이는 약 30%, 중량은 70% 이상 증가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 140mm 활강포의 반동을 억제할 추가적인 현수장치와 포미장치를 고려하면 전차 내부의 탄약 적재 공간은 더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140mm 전차포는 위력 달성에만 모든 자원을 집중한 나머지 운용이 곤란할 정도로 비대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하는 140mm 전차포도 대한민국이 만들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후발주자인 만큼 기존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는데요. 바로 K2 전차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신형 K3 전차에 탑재될 140mm 전열화학포입니다. 전열화학포는 뇌관과 장약의 연소에너지와 함께 내부에서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기존 화포와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도 레일건처럼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모두 챙길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전에도 문제가 되었던 장약 불완전 연소를 아크에 의해 생성된 플라즈마를 통해 완전 연소에 가까울 만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장약에 들어가는 화약은 연소 반응과 연소율을 높이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수들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mm 활강포는 들어가는 장약에 비해 포탄을 밀어줄 충분한 약실 압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열화학포의 특징으로 인해 마구잡이로 장약을 때려 넣지 않아도 훨씬 강력한 파괴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일례로 전열화학포의 추정 포구 속도는 무려 1.7km, 2.5kms에 달하는데요. 이 정도 속도면 포탄이 포물선 운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단순 계산으로만 무려 640km의 최대 사거리와 320km의 유효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계산에 의한 산술적 수치로 실제 포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외부 요인과 직사로 사격하는 전차의 특성상 그만한 거리를 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K2 흑표 전차에서 사용되었던 120mm 활강포의 K279 날탄의 포구 속도가 최고 1.7kms라는 걸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속도임에는 분명한데요. 더군다나 개발을 주도하는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40mm 전열화학포 개발도 완료 단계를 목전에 둘 만큼 상당한 기술을 축적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존재하는 것처럼 전열화학포 또한 단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레일건에 비해 1-5에 불과할지라도 부수적인 장치가 꼭 필요한데요. 하지만 관계자의 인터뷰에 따르면 K3에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식 고효율 전기 추진 시스템 HEPS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즉 지금까지 대부분의 무기 체계처럼 APU를 탑재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전기 생산을 의도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140mm 전차포를 보류시켰던 과거 대한민국의 결점은 그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였음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을 지켜온 대한민국의 고집이 결국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전차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순간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